멈춰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Run. 소중한 꽤만 기대 겉으론 걱정에 난 안 맡기네 또 가끔 말을 막해 너무 딱히 헛소리는 나는 안 들리네 No oh yeah hold you up so always be there 겉으론 내 편인데 못해 yeah 그 참견들은 가짜 나는 바빠 어떡해도 나는 안 들리네 No no oh 다 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쏘쏘니 yeah 사라져도 사라져도 다 버리고파 너만 있다면 no worry yeah 알잖아 it should be you So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선을 넘는 거래도 over and over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A little bit a little bit 알지 나의 스타일 네가 어떤 노래도 over and over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JJ 물불안 가리는 타입 안 해봐 절대로 더더 망가질 수 없는 사이 알잖아 I'm not a poser 혹시라도 잘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그게 어디라도 wanna be there 다 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쏘쏘니 yeah 사라져도 사라져도 다 버리고파 너만 있다면 no worry yeah 알잖아 it should be you So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선을 넘는 거래도 over and over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A little bit a little bit 알지 나의 스타일 네가 어떤 노래도 over and over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No no that's okay 누가 뭐래도 No 괜찮아 아플 거래도 상관없어 멋대로 생각해도 돼 막지 못해 널 사랑하기 때문에 So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Whatever whatever baby 선을 넘는 거래도 over and over 다쳐도 괜찮아 I run to you So I run to you A little bit A little bit A little bit 알지 나의 스타일 네가 어떤 노래도 over and over 오케이,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15시부터 오후 3시부터 국가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스케일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참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장으로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잠시 후 15시부터 국가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스케일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여하시는 기업들과 관람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열이 나고 아파할 때, 옆에서 늘 힘이 돼준 사람 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귓가에 늘 너의 음성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네, 그럼 지금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강원도가 함께하는 2022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을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 국가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스케일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홍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IR 발표를 진행을 통해 비즈 매칭, 디지털 헬스케어 각기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키즈노트 스피치, 그리고 IR 발표에 이어지는 기업 멘토링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강원도 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스케일업의 첫 시간인 G 스타트업 비즈 매칭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 기업이 각각 IR 발표를 진행을 하고 전문위원분들께서 발표에 대한 평가를 작성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네트워킹 시간에 기업분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한 후에 내일 진행되는 GSF 어워즈에서 저희가 상장 또한 수여할 예정이니까요. 멋지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별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순서를 준비한 기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로는 주식회사 마인드허브에서 AI 기술 적용 및 클라우드 기반 뇌질환 환자 언어 재활 전주기 통합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마인드허브의 발표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허브 기획팀장 황미진입니다. 네,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를 만들어가는 스타트업 마인드허브 황미진 기획팀장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인드허브는 전 세계의 고령화의 증가로 인해서 뇌졸중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뇌졸중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한번 발병을 하게 되면 수년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가정과 사회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019년 통계상 60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있는 것으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뇌졸중 환자는 급성기에서 그다음에 만성기, 회복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전원 시에 이런 재활 치료의 연계가 어렵다 보니 재활 효율성의 저하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허브는 저희는 뇌졸중 환자의 인지, 언어 장애를 치료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제니코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니코그 솔루션은 뇌졸중 환자들이 언어 장애와 인지 장애가 있을 때 그 재활을 위한 총 7가지 유형의 만여 개 훈련 컨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와 관련해서는 주의력, 기억력, 집행력이 있고요. 네, 언어 컨텐츠로는 청각적 이해력, 말하기, 읽기, 쓰기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니코그는 병원에서 언어재활사나 작업치료사가 사용 중인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 주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병원에 전원하는 가정에까지 재활 전 주기를 통합하는 AI 재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릴리즈된 제니코그 1.0은 재활병원, 요양전문병원에 저희가 보급을 하였는데요. 전산화 인지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문 재활사가 설정을 하여서 환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인데,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 시설이나 가족력으로 좀 전주기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딥러닝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훈련 제공을 하고자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있고, 결국은 모바일 재활 치료 지역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양병원을 비즈니스 시장으로 하여서 국내 언어 인지 재활 시장을 넘어서 디지털 실버 헬스케어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니코그는 기존에 있는 전산화 인지 프로그램이 개발 연도가 보통 2000년대 초반인데, 오프라인 PC 기반 구동 환경의 인지 위주의 공산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다면,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 혁신형 의료기기로 딥러닝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버 기반 연동 태블릿 PC로 언어와 인지를 함께하는 훈련 구성으로 가금 방식은 사용용 기반 구독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의료기기 인허가 컨설팅을 통해서 GMP 인증 기술문서 작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2023년에는 고려대 병원과 함께 탐색 임상 시험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24년에 DTX 디지털 치료기기로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공동제휴병원 4곳 외에도 한 6군데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임상 테스트 기간을 가지고 있고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고도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인드허브 대표님과 팀원인데요. 단연간의 보건복지부와 기업에서 단연간 경력을 보유한 리더십 그룹과 전체 인원 70% 이상으로 구성된 엔지니어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자문단 이원분들이랑 전문적으로 정기적인 네트워크 미팅을 통해서 제품을 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인드허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 마인드허브의 멋진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의 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멋진 발표 해주신 마인드허브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클릭사운드에서 턱관절 질환 디지털 치료기기 및 어플리케이션 연동형 스마트 스플린트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멋진 발표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클릭사운드의 대표 우건철입니다. 저희는 턱관절 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고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턱 질환의 종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을 씹고 말하고 노래하고 웃을 때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움직여줘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턱입니다. 인체의 100여 개가 넘는 관절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관절인 우리의 턱관절은 그림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기능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질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턱관절 이상을 알리는 초기 증상인 입을 크게 벌릴 때 딱 소리가 나는 클릭 사운드는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경험하는 턱관절 증상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수저를 넣기 어려울 정도로 입을 못 벌리게 되거나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심한 경우 수술까지 필요한 것이 턱관절 질환입니다. 하지만 관련과의 전문의가 너무나 부족하고 현재 약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 경감을 유도하는 치료 방식으로는 높은 재발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의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인증 국내 75호 구강내과 전문의이자
턱관절 진료 분야의 10년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분야의 임상 전문가입니다.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면서 높은 재발률을 낮춰보고자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마침 2020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것을 보고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스트레스 및 생활 습관과 관련이 많은 현대인의 질환입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하단의 환자 수와 상단의 의료비 지출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43만 6천 명의 환자도 미국의 인구수 대비 1,200만 명이 발생하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현재 국내도 150만 명까지는 증가해야 되는 증가 추세의 질환입니다. 이처럼 턱관절 치료 시장 및 이와 관련된 이갈이 치료 시장은 매년 꾸준히 성장하여 약 2조 원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저희는 국내 시장의 3분의 1을 타겟으로 한 뒤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료 방식을 시장에서의 경쟁자로 봤을 때 현재는 의사의 진단 후 약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을 시도하고 잘 조절되지 않을 경우 고비용의 장치 치료로 환자를 이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치 치료를 하더라도 원인 치료 없이는 높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턱관절 질환입니다. 이에 저희는 진단명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통한 확실한 교육, 푸시 알람을 통한 자가 관리, 증강현실을 통한 재활 치료, 통증 다이어리의 입력 행위를 통한 인지행동 치료, 체크리스트 작성, 이를 기반으로 한 진료 보고서, 또 필요한 경우 스마트 스플린트를 통해 턱관절 치료의 토탈 프로토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교육 영상을 약 50여 개 정도 제작하여 환자의 진단명 및 치료 계획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합해 제공할 계획이고요. 위젯 기능과 푸시 알람 기능을 통해 환자가 질환을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휴대전화 전면의 라이브 페이스 디텍션 기술을 이용해 절치간, 치아 간 거리가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측정하여 재활 훈련을 도울 수 있고요. 또 턱관절 통증 다이어리와 또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해 환자가 인지행동 치료를 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돕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스마트 스플린트를 통해 환자가 이갈이나 이약물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제에 관련된 확증 임상 시험을 승인받고 진행 중인 곳은 10곳으로 확인되며 대부분 의과적으로 관련된 불면증이나 금연, 우울증 등 인지행동 치료와 재활 치료와 관련된 분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턱관절 분야, 치과적인 분야에서는 저희 같은 시도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2020년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을 진행하였고 현재 논문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 보호에도 힘쓰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력과 임상 능력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서 상도 받고 인증도 받았으며 벤처기업 확인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창업진흥원에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지원을 받고 있고 강원 테크노파크에서 인허가 컨설팅과 관련돼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를 이용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것은 식약처 승인 전후로 나뉠 수 있는데요. 식약처 승인 후에는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약 건당 3만 원 정도의 보험공단 부담금을 통해 매출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승인 전에는 환자에게 무료 버전 배포를 디지털 헬스케어 버전으로 통해 배포하고 환자에게 데이터를 취합해 좀 더 발전시키고 또 플랫폼으로서 매출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약 1,200만 명 이상의 턱관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기기로서 3달 사용료를 약 $200 이상 측정하고 있는 미국을 봤었을 때 저희는 $100로 추정을 하더라도 연간 약 1.5조 원 이상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경우엔 아까 보여드렸던 스마트 스플린트를 통해 이갈이 치료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 이갈이 치료를 도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후배와 함께 강남역에서 턱관절 전문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저희 치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자에게 실제로 사용 중이고 있습니다. 베타 버전은 마침 오늘 배포가 시작되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H10번 부스에서
저희 베타 버전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다음과 같은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인베딩이 가능하고 또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풀스택 앱 개발자가 함께하고 있으며 바이오메디컬 아트를 전공해 3D 애니메이션을 통해 환자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 디자이너가 함께하고 있고 또 경영학을 전공한 재무 전문가가 부대표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의료적으로는 질환의 만성화를 막고 조기에 차단하며 공익적으로는 의료 비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일자리적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수출적으로는 FDA 승인 및 해외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화 작업 중에 들어가 있고 GMP 승인과 관련되어 품질 경영 관리 매뉴얼과 관련된 기술 문서 작업에 지금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 클릭사운드에서 또 멋진 발표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즘은 나이와를 막론하고 젊은 층분들도 요 턱관절 불편 때문에 불편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클릭사운드에서 멋진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은혜숲입니다. 2030 직장인의 스트레스 및 우울, 불안감 관리를 위한 데일리 멘탈 케어 솔루션이죠. 아나파보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발표를 위해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 아나파보 대표 황혜림입니다. 네, 아나파보는 쉬게 하다, 쉼을 주다라는 고대 그리스 헬라어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는 최상의 쉼을 통해 2030 청년들의 우울 불안을 관리하는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솔루션입니다. 2030 청년들의 마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20대 그리고 30대는 학생에서 직장인, 또 미혼에서 기혼, 갑작스러운 며느리가 된다거나 사위가 된다거나 하는 역할 변화가 큰 세대인데요. 그런 큰 역할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뉴 노멀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울과 불안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 2명 중 사망자 2명 중 1명이 자살일 정도로 그 이슈가 매우 심각한데요. 더 큰 문제는 우울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만 상담이나 병원과 같은 전문 서비스는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이러한 접근성을 해소하고자 많은 디지털 멘탈 헬스 케어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마인드 카페, 트로스트와 같은 비대면 상담 서비스, 그리고 마보, 코끼리와 같은 콘텐츠 제공형의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조금은 안타깝게도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전통적인 개념을 디지털화 시켰다는 아쉬움을 저희는 발견했었습니다. 사실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고객들의 미충족된 니즈와 시장의 반응이 언맷됐다고 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쉼을 제공하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쉼표는 최상의 쉼을 향해 가는 여정을 형상화하였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최상의 쉼은 나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지만 상담이나 병원을 찾지 않는 약 330만 명의 2030 청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쉼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가장 친근하고 편리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쉼 지금 이제 제품을 나눠드렸는데 해당 제품과 또 공간 비즈니스를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쉽고 편리합니다. 그냥 어플을 켜고
매일매일의 내 오늘의 상태가 어떤지를 기록해 주시면 돼요. 5점 뭐 매우 좋아요, 안 좋아요 선택하고 내 감정이 어떤지 체크하고 감정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과정 자체 그리고 일기를 남기는 감정 자체에서 우울 불안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일기를 완료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쉐르파 분들이 저희 이제 아나파보에서 나를 위한 편지, 수용 전념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한 나를 위한 편지를 배송을 드리고 배송된 나를 위한 편지를 매일매일 낭독하는 활동을 통해서 우울 불안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저희는 2030들이 좋아하는 NFT를 활용했습니다. 해당 솔루션을 마치면 내가 선택한 감정에 따라서 큐브의 모습들이 변화하고요. 내가 얼마나 하루에 한 번씩밖에 이 어플을 쓰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매일매일 더 많은 숫자를 채워갈 때 더 희소성 높은, 더 얻기 힘든 아이콘들을 취득하게 되면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를 통해서 어플을 만들어놨지만 쓰지 않으면 뭐합니까? 매일매일 2030 청년들이 NFT를 받아갈 수 있게끔 하는 과정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해당 NFT는 행동 계약과 또 토큰 경제를 그대로 차용한 내용입니다.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희 제품을 할인하거나 현재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오프라인 저희가 웰리스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웰리스 센터에 오실 때 커뮤니티 안에 있는 분들만 예약을 하게 한다거나 할인을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 가고자 합니다. 20대, 30대들은 좀 무언가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또 나만의 것들을 찾는 데 굉장히 큰 관심이 있죠. 저희 제품은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추천해 주셔서 글로벌 브랜드와 함께 매거진에 소개될 정도로 고객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해당 제품은 화장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 후각이 코가 유일하게 내려가는 감각임을 저희가 크게 집어서 후각을 통해 변형계로 직접 갔을 때 각성 상태를 조금 낮춰주고 우울과 불안, 긴장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8가지 오일만 블렌딩했고요. 이것은 이제 신경정신과 박사이시죠. 30년간 정신건강의학을 전공하신 오은근 박사님께서 감수해 주셔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20대, 30대들이 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리추얼한 부분에 있어서 매일매일 그것들을 활용했을 때 굉장히 잘 먹혔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2030 우울 불안을 경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떨고 있잖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통해서 되게 깊은 불면과 또 불안도 또 공황 장애까지 많이 겪었었는데 아로마 테라피 그리고 상담 심리를 전공하면서 해당 문제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 서비스를 계획하고 함께하는 팀원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회이사분들로 해당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개발 중에 있고 올해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을 완료하고 효과성 검증을 하반기에 하고자 합니다. 2년 차에는 AI 적용을 위해서 하반기에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20만 건의 데이터를 확보 중에 있고요. 또 3년 차에는 디지털 치료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탐구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올해 차근차근 해 나갈 것들 하나하나 지어가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또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면서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마케팅에 더욱더 활성화하면서 해당 효과성 검증까지 논문 작성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 3분기, 4분기에는 MAU 1000명을 달성하면서 BEP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디지털 치료제로서의 방향성도 꾸준히 탐구하고 또 해당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아나파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밤을 함께 견딜 힘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허지용 씨는 투병 생활을 하면서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겨내지 못해서 자살을 결심한 나를 그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는 그 밤을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면서 그 밤을 견딜 힘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취약계층과 함께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 그게 은혜숲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아나파보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식회사 은혜숲의 아나파보 서비스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발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회사 헬스드리지의 사내복지 건강관리 서비스 달램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저 소개만 하고 쭉 교수님이 한 시간 동안 이 한 교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지친 당신을 달래는 사내 웰니스 복지 배달 서비스 달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헬스드리지 신재욱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 서비스를 설명하기 전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배달 음식을 첫 번째로 시키기 위해서 배달의 민족을 추천받아서 배달 음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는 영화관이 닫히기 시작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보려면 넷플릭스를 깔아서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했습니다. 이 웰니스라는 단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한 삶, 건강한 복지를 의미하고 있는데 저희는 누군가 웰니스, 건강한 웰니스가 필요했을 때 저희 달램을 찾고자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의 시작으로 먼저 문제점으로 타겟한 영역은 B2B 건강 영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채용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직이나 건강 관리에 대한 영역이 미비한 파트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책상이나 업무로 인해서 거북목 증후군이나 이제 멘탈 관리가 안 되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여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나 번아웃 증후군 등을 이슈로 인해 이탈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원티드 데이터에 따르면 200만 명 이상이 이제 이직 시장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직에 대한 순위로는 건강이나 그다음에 연봉, 그다음에 동료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먼저 가볍게 해결하고자 몸이 아플 때 병원을 먼저 찾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힘들 때 가족이나 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회사와 직장인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이 가장 심플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전문가 분들을 HR 담당자나 대표님과 컨택하면서 중간에서 20% 50%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실질적으로 요가나 필라테스, PT, 그 다음에 건강관리 전문가 분들이 직접 방문하거나 온오프라인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서 B2B 서비스로 현재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최근에 올해 2월부터는 웰니스 워케이션, 워크샵 프로그램들을 런칭하면서 파크로시와 계약을 통해서 웰니스 프로그램들을 개발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파크로시 강원도 지방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업무도 보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들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단순히 중개 매칭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직장인의 데이터를 저희 유저 웹 플랫폼으로 입력을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매칭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연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직장인용뿐만 아니라 HR이나 대표님들이 건강 관리해서 어떤 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지, 어떤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증빙 솔루션도 제공해 드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한 PMF 기업들을 락인 구조로 잡혀가면서 초기에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테스트해서 실질적으로 락인할 수 있는 계약들을 따내고 있는 단계에 있고, 이후에 B2B 시장을 넘어서 직장인들이 개인까지 휴가 때나 주말에나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B2B2C 시장, 그다음에 맞춤형 웰니스 시장으로 확장하려고 이 서비스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서는 복지 몰 형태나 간식이나 식권 이런 형태로 복지들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안에서 오히려 건강 관리 쪽으로 뾰족하게 접근해서 B2B 시장을 경쟁력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2019년 2월부터 법인 설립을 해서 공유 오피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와 레퍼런스와 기업들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었고, 코로나 이후에 심리적 섹터에 대한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집중도가 강화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매출과 서비스 이용률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서비스의 이용률들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기업마다 매출이 2배 이상 이용을 하고 있고, 서비스 이용 시간도 각 기업마다 100시간 이상씩 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으면서 기업 직장인들의 데이터와 HR의 데이터들이 저희에게 모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것을 데이터로 쌓는 것이 아니라 웰니스 애저 서비스, 사스 형태로 풀어서 원하는 전문가, 원하는 이용률 관리 솔루션, 그 다음에 추후에는 건강 관리 연계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져가려고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심리적인 섹터, 마음 달램과 그 다음에 교정, 그 다음에 마인드풀리스나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라이트하게 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면서 이후에는 프리미엄 건강 검진이나 웰니스 큐레이션, 이후에는 호텔이나 공간 협약을 통해서 매출 확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문가 분들과 함께 연계를 해서 이 안에 파트너십과 자체 인하우스를 모시는 전문가들을 통해 더 같이 개발하면서 이 시장을 같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는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B2C 영역으로 제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전문가들이 상주를 하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웰니스 건강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같이 공부했던 성현님과 함께 이 아이디에이션을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안에서 이 비전을 공감하는 저희 멤버들이 함께 이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실리콘밸리나 기존에 LP 투자자셨던 분들이 HR 쪽에도 더 전문 영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러한 웰니스 영역이나 HR 쪽 B2B 영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건강한 회사는 건강한 복지를, 건강한 복지는 달램으로부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 헬스드리지의 달램 서비스 앞으로의 큰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메디버튼의 환자용 의무기록 관리 플랫폼 메디버튼, 이름 그대로 좋은 서비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암을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 메디버튼의 대표 황수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서 통계 역사상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든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의학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러한 의무 기록을 활용하여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암 치료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부터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정보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기록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건강관리 플랫폼은 총 3가지 의문점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총 3가지 의문점에 집중해 3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환자의 질환 및 치료 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건강정보 혹은 식단, 운동법,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내용들을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컨텐츠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텐츠는 카드뉴스와 게시글 형태로 축적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서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영상, 조직, 진단검사 결과지를 인공지능과 전문 의료진이 해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환자분들이 더 본인의 상태를 더욱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웹 서비스를 통해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현재까지 확보한 2천여 장의 의무기록을 통해 이러한 의무기록 번역 AI를 점점 더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의무기록을 활용하여 환자분들에게 더 적합한 임상시험의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종양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실 수 있는 3D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의료 상담 기능입니다. 의료 상담 기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상 증상 혹은 부작용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의분들에게 질문하고 해당 내용을 의무기록에 기반하여 답변받으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답변의 범위와 형태를 검토하고 있고, 추후 유권 해석을 통해 상담의 범위를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MVP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MVP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올해 8월 중 모바일 형태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이 출시한 앱 서비스를 통해 환자분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에 제공하여 해당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통해 저희 플랫폼으로 유입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플랫폼으로 유입된 사용자들은 의무기록 해석과 의료 상담 기능을 통해 저희 서비스에 더욱 머무시게 되시고, 결국 저희는 요양병원, 임상시험 매칭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현재는 한 곳의 요양병원과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 시장이 가장 큰 암이라는 영역을 집중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 병원부설 연구소,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의료 가명 데이터 판매 및 인공지능 솔루션 B2B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에 참여해야 될 참여 동기가 부족하거나 참여하더라도 활용도가 낮은 의료 데이터들을 취급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저희 메디버튼은 궁금증 해소라는 명확한 참여 동기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무기록이라는 활용도 높은 의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표준화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의 주 타겟층은 중증도가 가장 높고 의료 수요가 가장 큰 대한민국 암 환자 200만 명이며, 이 중 내년까지 폐암과 유방암 환자에 집중하여 2만 명을 모으는 게 저희의 단기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만성 질환에 비해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 시장 혹은 수술,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시장들이 굉장히 가장 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희귀 질환이나 당뇨를 대상으로 하는 타 경쟁사에 비해 더 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의무기록을 희귀 질환과 암, 당뇨 모두에게 필수적인 의무기록을 기반으로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활용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작년 11월에 창업을 시작하여 6개월 만에 정부 지원 사업 총 3곳에 선정이 되었고 6월 중 시드 투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3년 저희 목표 사용자 수인 2만 명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이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표인 저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자연어 처리와 백엔드 개발했었고 다수의 스타트업을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직 빅5 병원 의대 소속 교수들과 MIT 박사 출신의 의료팀이 함께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IT 전문 서비스 개발팀이 이를 구현하는 시너지를 가진 팀입니다. 네, 결국 저희 메디버튼은 누구나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자라는 미션 아래 가장 환자 중심적인 서비스를 만들며 궁극적으로 병원의 비물리적 영역에서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디지털 병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순간 메디버튼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디버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메디버튼의 멋진 서비스였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그런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주식회사 실비아 헬스가 고령자 비대면 인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지막 발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 맡은 CBRS PM 우영기입니다. 네, CBRS는 노화가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전문 임상 역량과 머신러닝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퇴행성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전 과정을 혁신하는 에이지테크 기업입니다. CBRS의 핵심 가치는 연결, 수집, 협력인데요. 그 중에서도 연결을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꼽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연결, 공공과 민 간의 연결을 통해 개인의 자존적 삶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실비아는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도 치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치매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5명 중 1명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며 2명 중 1명은 주관적 인지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치매 고위험군들이 왜 중요하냐? 치매 고위험군들은 다른 일반 노인 대비 치매 발병 위험이 약 8배 이상 높지만 조기 개입 시 완치까지 가능한 치매도 있으며 완치 불가능한 치매일지라도 조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약 1년 개인당 6,700만 원에 달하는 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존 오프라인 중심 관리는 3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 국내에서 이제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경우에는 타 선진국 대비 약 2배나 늦게 발견이 되고 있고 높은 관리 비용과 홀로 하는 관리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3개월 중도 이탈률이 58%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비아는 강원도의 상황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강원도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보건기관이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 조기 검진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치매 안심센터 기준 인원이 18명에서 35명인데 반해 이제 강원도 현재 18개소 중에서 충족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진료를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약 34%에 달하는 7,100억 원의 진료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CBA는 그래서 이를 검진부터 관리까지 책임지는 비대면 인지건강관리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CBA의 중장년층 유저분들은 전문가와의 1대1 연결을 통해 치매 선별 평가를 받고 그에 따라 맞춤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BA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5년 이내에 디지털 치료제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핀란드의 핑거 스터디를 기반으로 개인의 상태와 성향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인지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UI UX를 차별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현재는 실비아스의 제품을 가지고 탐색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태가 좀 더 심각한 분들을 위하여 저희는 전문가의 비대면 검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1대1로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사용자분들에게 전문적인 피드백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비아는 이러한 1대1 전문가 검진 및 상담 서비스와 12주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기관용 웹 프로그램 사용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치매 안심센터, 보건소를 기반으로 B2G 사업은 확장 중에 있으며 올해는 보험사, 대기업, 그리고 은퇴 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B2B2C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치매는 더 이상 이제 국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 실비아는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중 치매 고위험군에 속하는 약 2억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이 되고자 합니다. 실비아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빠른 실행력. 두 번째, 프로그램을 통한 즐거운 관리 경험 제공. 세 번째, 인간 중심적 접근입니다. 이 중에서도 인간 중심적 접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이루어지는 통합 솔루션은 타 경쟁사 대비 사용자 경험을 우월하게 만들어 치료 및 관리의 지속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실제로 관리의 지속성에 대한 검증을 이루었는데요. 광주에서 이제 실제 연구를 진행했던 결과 72명 참가자 중 12주 프로그램을 수행한 이후 인지 검사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었으며 뿐만 아니라
약 10%에 달하는 낮은 이탈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실비아는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5년 이내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치료 제로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2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명은 한 팀이 되어 현재 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 성과와 제품 성과 그리고 R&D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추후 국내 해외에서 디지털 치료제로서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이제 서비스 수혜 인구 대상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실비아는 현재 프리 투자 유치 중에 있으며 이 이후 미국 파일럿 연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후 궁극적으로는 실비아는 퇴행성 질환 치료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중장년층 분들의 핵심적인 일상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서비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실비아는 노화가 두렵지 않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의 발표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한 발 앞서서 시장의 문제와 니즈를 또 파악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우리 멋진 6개의 기업들이었는데요. 수상이나 평가를 넘어서 우리 강원도를 넘어서 또 세계를 강타하는 의료 헬스 솔루션 기업들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바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발표에서 못다 하신 말씀은 이어지는 순서인 저희 네트워킹 시간에 자유롭게 프리롤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저희가 스케일업 두 번째 순서로 키노트 스피치를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시각 50분을 조금 앞서고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 4시부터 키노트 스피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도저히 놔두게만 기대 겉으론 걱정에 난 안 맡기네 또 가끔 말을 막해 너무 딱히 헛소리들 나는 안 들리네 No oh yeah 도저히 not always be there 겉으론 내 편인데 못해 yeah 참견들은 가짜 나는 바빠 어떡해도 나는 안 들리네 No no oh 해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쏟아니 yeah. 사라져도 해버리고파 너만 있다면 no worry yeah. 알잖아 it should be you So I wrote to you So I wrote to you 선을 넘는 거라도 what it over 다쳐도 괜찮아 I wrote to you So I wrote to you A little bit 알지 nice style 네가 어떤 노래도 what it over 다쳐도 괜찮아 I wrote to you JJ 불불안 가리는 타입 안 해봐 제대로도 망가질 수 없는 타입 알잖아 I'm not a poser 혹시라도 잘못돼도 절대 너를 탓하지 않아 그게 어디라도 wanna be there 해버리고파 너의 사랑은 쏟아니 yeah. 사라져도 해버리고파 너만 있다면 no worry yeah. 알잖아 it should be you So I wrote to you So I wrote to you 선을 넘는 거라도 what it over 다쳐도 괜찮아 I wrote to you So I wrote to you A little bit 알지 nice style 네가 어떤 노래도 what it over 다쳐도 괜찮아 I wrote to you No no that's okay 누가 뭐래도 No 괜찮아 아플 거래도 상관없어 멋대로 생각해도 돼 막지 못해 널 사랑하기 때문에
둘이 손잡고 걸을 때 마주보며 또 웃을 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널 만나러 가는 길에 내 입가에 늘 환한 미소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속상하고 힘이 들 때, 열이 나고 아파할 때 옆에서 늘 힘이 돼준 사람 너야.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 귓가에 늘 너의 음성만이 흐르고 있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눈물 나도록 사랑해. 저기 밤하늘의 별보다 보석보다 네가 더 소중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 모든 걸 너에게 줄게. 세월 지나 많이 변했을 때 미운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 먼 날, 아주 먼 날, 우리 눈 감는 그날에 나를 사랑해준 너에게 고맙다고, 후회는 없다고. 사랑해, 나만의 사랑. 다시 태어난데도 내 사랑은 너 하나뿐이야. 영원히 너를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전화기만 보고 있잖아. 내 머릿속은 내 생각들로만 짜여져 있어. 널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이제는 느낄 수 있어. 바라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맘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아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 주길 언젠가는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Don't walk away, I'm falling down. 깊어져만 가는 밤하늘 별빛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를 기다리죠. 한참을 말하지 않아도 그대 두 눈 들여다보면 나는 알아요 그대를 느끼죠.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멀리 그대의 별 되어 늘 그대를 지킬게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 나 그댈 위해 간직해오지.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럼 국가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스케일업 두 번째 순서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노트 스피치를 진행해 볼 텐데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특별한 강연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의 유형원 교수님께서 직접 진행을 맡아 주실 텐데요. 우리 교수님을 박수와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유형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에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션 2의 키노트 스피치 이 1시간에 해당하는 사회를 맡았습니다. 오늘 키노트 스피치는 여기 와 계신 젊은 벤처분들 그리고 향후 꿈이 있는 학생 혹은 미래의 어떤 창업에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이미 그 같은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약 4가지의 토픽을 나누어 가지고 미리 체득한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해주는 순서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연자분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 차이과대학교 한현욱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전체적인 1시간의 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현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면 한현욱 교수님께서는 차이과대학교 정보의학과 현재 부교수십니다. 예전에 한양대학교 전자공학부의 학사 그리고 서울대 석사,
사회과대학교 박사를 마치셨습니다. 박수로 한현욱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의 부회장 한현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발표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강원 테크노파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뭐 올해 강의하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4명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 뭐 마크 주커버거는 아시겠죠? 근데 비탈락 부테린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옆에 아래 다니엘 바스치키가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면 베리 실버트 뭐 이런 분들 아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이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아신다, 아니면 한 명도 모른다 그러면은 시대에 좀 지쳐지시는 거거든요. 이 분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누군지 한번 보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웹이 진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은 웹3 시대까지 이제 왔죠.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그 소비의 생산에 대한 보상을 넘어 그리고 실제적인 소유하는 그런 서비스 모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웹 1.0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이베이, 쿠팡 우리가 대표적인 서비스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웹 1.0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방향 서비스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방향 서비스로서 지금 있는 게 뭐 페이스북이나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런 서비스가 있었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양방향 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3.0으로 가면서 이제 제페토와 같은 저런 메타버스 서비스 그리고 오픈시와 같은 NFT 뭐 이런 쪽으로 서비스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인 변화들을 보면은 저런 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뭐 SNS와 같은 저런 기술들에 의해서 세상이 저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화되고 개인 맞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하루하루 이제 디지털 기술을 잊고선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도 또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다시피 1990년대 텔레헬스라는 그런 원격 의료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를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는 나라이긴 하죠. 그래서 ELS, ULS를 거쳐서 지금은 디지털 테라피의 시대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디지털 테라피의 시대에서 디지털 치료기기,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와 같은 저런 기술들에 의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학문적으로는 정밀의학, 그러니까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저런 기술에 의해서 맞춤형 의학으로 가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의하면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비즈니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분야에 기술이 굉장히 많아지고 데이터베이스나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모바일 헬스케어와 같은 저런 기술들에 의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지금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원격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긴 한데 잠깐 동안 좀 코로나 때문에 풀려졌죠. 그랬더니 저렇게 한 20개의 기업이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투자 시장도 이제 열리기 시작해서 100억 원 이상의 그런 투자 자금이 원격 의료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에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 치료,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의료 서비스의 그냥 하나의 대안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의료 치료의 어떤 중심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의 하나가 이제 디지털 치료 기기와 같은 저런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마이 데이터,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의료 데이터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내에서는 마이 헬스웨이라는 서비스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하나의 그 고속도로,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마이 헬스웨이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서비스하는데 블록체인이나 NFT와 같은 서비스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NFT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지 처치,
굉장히 그 유전체 분야의 아주 대가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유전체 정보를 NFT화해서 경매에 붙였다 그런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근데 메타버스를 각광을 받고 있지만 메타버스 서비스를 가입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근데 실제로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저기 있는 게 그 제페토 같은 서비스거든요. 한번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메타버스가 여러분들 그냥 VR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개념적으로는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메타버스의 성공 요소를 딱 보시면은 세계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 창작자, 디지털 통화, 일상의 연장, 그리고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야 실제로 메타버스 서비스가 성공을 할 텐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저런 것들을 다 고려한 서비스들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메타버스 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로 의료 분야에서도 메타버스가 하나둘씩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교육 분야에 교육 분야의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대부분 있는 상황이고요. 저렇게 그 수술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협진하는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는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할 겁니다. 지금 의료 분야도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지원 사업 등, 그리고 스마트 병원 만들어서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디지털 의료 기술을 바탕으로 병원이 이제 초고도화된 의료 정보 시스템을 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데이터 3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데이터 3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 훨씬 더 쉬워졌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서 이게 2020년 9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저게 아직도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뭐 다이콤 그 의료 영상에 관련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명화시킬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2020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는 감염병을 이미 겪어놨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랑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초고화된 의료정보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감염병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미래의 전망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광범위한 분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증가할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을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없는데 지금 하나둘씩 인증을 받고 있고, 지금 한 5종 이상이 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인증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이 굉장히 증가할 겁니다. 이런 분야에 젊은이들이 많이 도전장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의료정보 공개와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보안 문제들이, 다양한 보안 이슈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를 합니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도전장을 내고 있지만 저런 보안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좀 많이 진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미래의학은 헬스케어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와 그리고 이런 기술들에 힘입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정밀의학, 그리고 이거를 비즈니스로 만든 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주역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초청해 주신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에 추천해 주신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감사드리고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가 저의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현욱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벤처 6곳에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다 디지털 헬스 그리고 바이오 쪽에 관련된 말씀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거를 알려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분은 미소정보기술의 안동욱 대표님인데요. 안동욱 대표님께서는 홍익대 전자제어 학서를 나오셨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하셨습니다. 안동욱 대표님께서는 미소정보기술의 대표님이시고요. 예전에는 작게 시작한 기업을 현재 지금 굉장히 굵직한 기업으로 키우셨는데 이 길을 미리 간 선배로서 사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현재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목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바라보는 사업가 경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미소정보기술의 안동욱입니다. 제가 이 강좌에 초대받으면서 이 주제를 좀 추천을 받았거든요. 이 자료를 뭐 몇 페이지 안 되는 자료지만 덕분에 이제 오래전 기억을 막 되다우면서 제가 겪었던 고민, 번뇌, 성공, 기쁨 많은 것들을 좀 되짚어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뭐 조금이나마 제가 했던 경험을 조금 학습하셔서 더 나은 성공으로 미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일단 타이틀을 사실은 바이오라든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작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거나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디지털 헬스케어로 과연 돈을 벌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라든가 이런 거 말고 M&A 말고 매출이 발생을 해서 돈을 번 곳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아는 곳이 없다라는 답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과연 기회인가 신기루인가라는 어떤 화두를 좀 던졌고요. 일단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보통신 기술과 헬스케어가 융합된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제 명칭하는 거죠. 여기서 대표적인 정보통신 기술은 빅데이터, AI 등의 ICT 기술인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뭐 NFT 이런 쪽을 아까 이제 한윤욱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죠. 이러한 것들이 환자 맞춤형 데이터가 이제 방대해지고 개인 맞춤화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뭐 300명이다 그러면 300가지의 케어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일화된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각을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었을 때 각각 개인이 똑같은 질환을 알고 있지만 다른 질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기기나 원격 의료, 원격 모니터링, 뭐 디지털 치료제 등으로 발전하는 산업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저희가 그러면 미소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느냐라는 걸 좀 막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원래는 데이터를 하는 회사였어요. 데이터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회사였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사업을 기획해서 기획된 도메인에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우연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였고 병원 사업을 한번 하게 되면서 중요한 멘토를 만났어요. 여기 계신 이 한현욱 교수님 만나면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던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병원 중심으로 제가 좀 해왔었는데 병원 이외에 방대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인지된 걸 가지고 저는 이제 기술을 알려드리고 또 교수님은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현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이제 병원에 대한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대한민국 어느 기업보다 저희가 가장 많이 가졌다고 저는 뭐 장담할 수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해된 어떤 여러 가지의 산출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6개 회사의 발표를 들었는데 조금 물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제가 선배들 입장에서는 이제 원로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는지를 알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알면은 하지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지금은 하고 있구나라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도메인적인 이해였고 그 도메인의 이해가 결국에는 형상화된 어떤 결과물로 내가 피력하거나 프로세스를 그려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반드시 데이터로 보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이해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라고 보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과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마치 감히 이제 임상 정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택의 그 아키텍처를 저희가 그려낼 수 있고요. 각각 데이터는 대부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경험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각화도 해봤고 인공지능 모델도 만들어봤고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로 솔루션을 또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까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를 잘 들으셨죠? 기존의 ICT 기술과 헬스케어를 접목한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반대로 헬스케어의 ICT를 접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도전했던 또는 도전해다가 성공한 사업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성공한 회사 중에 하나고, 그러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레벨이 어디 있느냐, 누가 갖고 있느냐, 어디서 활용되고 있느냐를 저는 그쪽을 집중적으로 팠어요. 그리고 그런 교류를 여기 계시는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이라든가 학회 활동을 통해서 의료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또는 알았지만 정확하게 몰랐거나 컨텐츠를 좀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레벨들을 많이 반성하게 됐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ICT를 저희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컨텐츠와 매핑해서 여러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구체화된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 미소정보 기술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독보적으로 국내에서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절대 손대지 못했고 성공 못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임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정형한 텍스트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한 데이터 중에 하나였고, 이 발견된 데이터를 우리 IT 기술로, 미소가 갖고 있는 기술로 어떻게 해결 가능하지를 엮어서 서비스와 그들의 니즈를 파악을 했더니, 건강 검진할 때 뭐 코딩 자동화라든가 영상 판독문 등의 데이터가 요즘에 스마트 병원 데이터 중심 병원을 하면서 정형화가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이거를 온갖 노동력, 이 고급 연구원들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노동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변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이거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저희 미소정보 기술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응용되고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은 저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증명이 되면서 국내 독보적인 기술로 좀 자리 잡고 있고, 이걸로 지금 삼성병원이랑 서울대병원에 이번에 이제 납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디스캔이라는 솔루션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쉽게 만든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데이터를 발견했고, 발견한 데이터의 니즈와 애로사항을 우리가 미소가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걸 해결할 수 있을까를 접목시켰더니 바로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그 솔루션 개발을 고객에서 하고 있어요. 고객한테 가서. 그래서 완성된 솔루션이 감국 삼성병원에 나올 거고, 고도화가 서울대병원에서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저희가 최근에 다양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빠르게 갖게 된 어떤 그런 계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내가 뭘 하고 싶지, 어디가 돈이 되지, 이런 게 잘 될 것 같아, 이런 접근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그 할 수 있는 기술이 차별화되느냐, 그리고 그 데이터 자체는 좀 독보적으로 아니면 차별화된 거고 남한테는 없는 거거나 내가 가공 기술이 있느냐라는 걸 바라보고서 접근하면은 시장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저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성공했을 때 그 갖고 있는 기술적인 가치와 차별화가 또 다른 컨텐츠를 접목했을 때 사업의 확장성으로 가져온다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열심히 준비하신 여러분들의 그 기술과 서비스에 찬물을 던지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걸 진행하면서 내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 기술이 차별성이 있는지, 또는 나한테 기술이 없지만 뭐 저희 미소정보 기술에 찾아오셔도 됩니다. 미소정보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을 내가 좀 가져가서 드릴게요.
물론 뭐 그 성공에 대해서는 취해야 할 것들이 생기겠지만 기술은 저는 공유할 생각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써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파트너십을 좀 긍정적으로 좀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해내는 게 좀 빠른 성공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난 데이터를 모을 거예요. 전제는 뭐냐면 모였을 때 우리 사업이 이렇게 커집니다입니다. 근데 지금의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모든 서비스나 앱들이 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을 전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그 신기루 같은 사업이 형상화되거나 그 성공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 시도를 좀 더 정교하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나간 이후에 서비스를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말씀하신 6개의 서비스는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비식별화하고 시각화하고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하고 모델링하고 영상을 판독하고 하는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이콤 이미지가 이게 사실 IT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거였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저희가 우리 엔지니어가요 이걸 반드시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용산에 과거 옛날 다이콤 데이터까지 다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R&D 해가지고 다이콤 이미지를 다 읽어올 수 있는 회사는 저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다이콤 이미지를 모두 읽을 수 있는 건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댐 사업에 의료 헬스케어만 저희가 한 5개, 6개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상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하거나 라벨링했고 학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드렸는데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뭐 의사 선생님들의 사업 아이템 많이 듣고 있거든요. 각자 다 데이터 리터러시서부터 뭐 큐레이션부터 개인 건강 관리서부터 모두 다른 타이틀을 말씀하시는데 내용은 제가 보기엔 다 비슷해요. 예, 뭐 하나 다를 것 없이 다 비슷합니다. 이거는 과연 경쟁일까, 그 안에서 누군 살아남고 누구는 또 도태될까,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너무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돈을 쓰는지 반드시 고민을 해야겠고요. B2C 모델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지금 B2C에 대해서 C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한테 데이터를 주겠지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 또는 아이디어를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돈 버는 건 보험사 통해서 또는 과제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돈 버는 회사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불균형한 세상이 나올 거고, 저는 여러분들 오늘 6개 회사 중에 반드시 실제 돈 벌고 성장하고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되는 그 상황이 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데이터고, 그런데 규제 때문에 어렵다? 여러분, 규제는 점점 풀릴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믿고, 규제는 너무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되요라는 말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제 차츰 풀릴 거라는 가정하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취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방법 없이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있는 곳, 데이터를 가진 곳이 있어요. 그런 곳하고 협력을 하십시오. 예. 그래서 어렵게 쌓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데이터가 있는 곳을 찾을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보물찾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유전체 데이터, 뭐 라이프로그 데이터, 병원 진료 데이터,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 대표되는 기업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상과 뜻을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데이터를 좀 찾으십시오. 원석입니다. 원석. 원석을 발견하신 분이 성공할 수 있고, 그때 설레임과 전율을 느껴야 나름 재미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데이터를 알아보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그를 모아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것이 의료 데이터 외에 금융 데이터 또는 뭐 전기를 쓴 데이터 아니면 내가 활동한 데이터 내가 뭐 돈을 쓴 데이터 이런 것들과의 결합들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새로운 시도일 거고 라이프 로그를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인책이 저는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희도 이걸 지금 계획하고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게 만드는 NFT 서비스가 있어요. 스테픈이라고 신발을 NFT를 사고 실물을 산 다음에 걸으면 돈을 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 걸은 데이터에 대한 라이프 로그를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가서 나 그 데이터 가지고 내가 건강관리 할게라고 하면 이 회사는 또 다른 비즈니스 영역을 교류하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가시고 이런 서비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좀 넓은 안목으로 좀 좁은 안목으로 데이터를 보지 마시고 좀 넓게 해석을 하신 다음에 큰 시장이지만 아직 미완입니다. 돈 버는 데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더 펼쳐질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재밌는 맛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여러분들이 완성시켜서 맛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요리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동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길을 먼저 가신 선배 입장에서 아주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해를 했고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6분의 벤처기업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아마 발표를 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내가 어디까지 손을 대고 가공을 하는 게 법적으로 현재 가능한지 궁금한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곽환희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환희 변호사님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셨고 사법연수원 40기를 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로 계십니다. 제목은 보건 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법적 한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발표를 맡은 오른하늘의 곽환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발표를 실내에서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발표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좀 젊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 제가 하는 강의는 상당히 딱딱할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긴장하시고 일단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의료 데이터, 보건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따라오시면 아마 유익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자, 강의를 하기에 앞서가지고 동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현실적인 여건상 동영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요 동영상 내용은 2019년도에 핀란드에서 이제 의료 데이터를 잘 수집해가지고 제대로 잘 활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인데요. 2019년도에 이미 핀란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다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2020년도부터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데이터 3법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가명 정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예를 몇 가지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 CT 등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드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규정인 처벌 규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3월 달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가 도입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가명정보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정의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딱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빨간 글씨 위주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가명정보를 말합니다. 잘 보시면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58조 2에 보시면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익명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민감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민감정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건강이라고 해놨죠. 건강은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을 보시면 유전자 등의 검사로 얻어진 유전정보나 개인의 신체적 정보도 역시 민감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뭐 신사임당, 건율, 유관순, 전화번호 나와 있고 성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정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가명 처리를 합니다. 가명 처리를 해서 신사임당을 ID 9A00F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각 기관에서는 가명 처리한 정보의 아이디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3자가 봐서는 이 사람이 권율인지 심사인당인지 유관순인지 모르죠. 이거를 가명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명 처리된 것을 더 나아가서 아예 알 수 없게 한 정보가 익명 정보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안에 민감정보와 가명정보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의료 데이터 기기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는 정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민감정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민감정보가 이 보건의료 데이터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안에서 민감정보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보건의료 데이터고 그러한 민감정보를 가명 처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교집합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명정보를 처리를 특례할 수, 그러니까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이 이번 개정법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통계 작성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명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박수를 쳐줘도 됩니다. 예, 정말 박수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의료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감정보 처리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민감정보를 과연 가명 처리하는 게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이 있고 가명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 처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6조를 보시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 다른 법률이 무슨 법률일까요? 의료법이죠, 의료법. 예. 그러니까 다른 법률인 의료법이 먼저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18조랑 23조 한번 볼까요? 18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거나 변조할 수 없습니다. 이 변조가 감형 처리인 거죠. 변조 못합니다. 그리고 23조 보시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전자의무 기록을 탐지하거나 변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민감정보, 저 건강정보는 처리를 못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자, 그러면 아까 감형정보 처리 특례 규정, 박수 쳤던 그 규정 있죠? 이거를 잘 볼게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감형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거는 감형 정보입니다. 즉 감형 처리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주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 정보를 감형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감형 처리가 된 정보는 어떻게든 정보 주체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개인 정보를 감형 처리화 할 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의료법 21조에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내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3자 제공입니다. 즉 동의 없이는 제3자한테 못 주는 게 의료법 규정입니다. 개인정보의 특별법인 의료법에서 못하게 돼 있는 거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특례 규정 다시 볼게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는 감형정보인 겁니다.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개인정보를 감형 처리화하면 넘겨줄 수 있는데 감형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못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감형 처리하거나 의료기기를 만드는 여러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고 있으시잖아요, 사실.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서 도식화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형정보는 감형정보 처리 특례 규정에 따라서 제3자한테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죠. 있죠. 자, 그러면 원래 제일 첫 단계로 가볼게요. 정보 주체인 개인이 이 민감 정보를 병원이든 어디든 제공합니다. 그럼 그 정보를 받은 이 병원 등에서 감형 처리를 해야겠죠. 이걸 쓰려면. 그리고 자체적으로 감형 처리를 못할 경우에는 제3자한테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형 정보를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처음 받았던 개인 정보를 민감 정보를 감형 처리화할 수 있느냐의 부분, 이 부분, 그리고 내가 감형 처리화 못할 경우에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법 근거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지금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데, 자, 그러면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까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서는 의료법이 적용된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아까 의료법에서 어떻게 돼 있던 정당한 사유 없이 못한다라고 돼 있었죠. 자, 그리고 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정보법이 적용되는 거는 보세요. 제3자한테도 못 주게 돼 있고, 적용되는 경우는 감형 처리된 정보를 개인정보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막 궁금할 겁니다. 나 이거 하고 있는데, 감형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되실 건데요.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갈무리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충돌하고 있고, 의료법이 적용되는데 민감 정보를 감형 처리화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 스스로 감형 처리를 할 수 없을 때 제3자한테 제공했을 때의 그 부분, 이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를 한번 볼게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에서는 이거를 받고 있죠. 저런 법률 규정이 아예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는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법이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정보는 대부분 이미 수집된 정보를 건네받는 경우일 겁니다. 근데 아예 받을 때부터 수집 이용에 관한 15조 2항 동의를 받으시고 제3자 제공에 관한 17조 2항의 동의를 받으시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한테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15조 2항에 따른 수집 이용 동의, 제3자 제공에 따른 17조 2항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양식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병원에서 쓰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수집 이용에 관한 종이 이렇게 동의 양식이 있는데요. 저기 중간에 보시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제공 내역에 가명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3자 동의를 할 때 그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야 데이터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으로서 의료법이 저런 금지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저기 정당한 사유 있죠.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건대 의료 데이터 10쪽 11쪽을 보시면 데이터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아마 그 의료계 행사 그렇게 업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위원이 구성이 돼가지고 결정을 얻으면 그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그 의료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은 의료법상 안 되게 돼 있는데 의료 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혹은 IRB라고 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게 되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을 때 해당 데이터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데이터 심의위원회 혹은 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위법이거든요, 현행법상. 예, 의료법 규정의 정당한 이유를 득할 수 있는 사유는 데이터 심의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니까 알고 계시고요. 다만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더 심각한 정보, 민감 정보 중에서도 정신질환, 에이즈, 그 다음에 뭐 식이질환, 낙태 이런 정보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를 함에 있어서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지금 취지입니다. 예, 요거 부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엑스레이나 MRI, CT 영상 데이터를 많이 보실 겁니다. 엑스레이 사진만 있으면 당연히 개인정보가 아니겠죠. 근데 다이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해서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고요. 민감정보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정보 주체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관련 법 규정이 있으면 활용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비식별화 조치, 가명 처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적 목적, 정당한 이유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3차원 제조 합의로 인한 이런 게 있는데요. 3D 두경부 영상 이런 것도 이제 식별 가능한 가장자리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마스킹 처리를 하셔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거는 제가 고려대 구로병원이랑 좀 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따와봤는데 여기서도 엑스레이 사진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코너에 보시면 막 뭐가 적혀 있죠. 이런 것이 결합돼서 개인정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영상에 보여지는 개인정보를 삭제하셔야 되고 다이콤 태그에서 개인정보도 삭제하시고 외부 촬영 스킨 조직이 있으면은 CT나 3D 초음파의 경우에는
스킨 조직을 삭제하시는 것이 감형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 의료법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를 얻으셔야 되는데 안 하시게 되면 저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내가 수집할 수 있는지, 전달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프로세스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고, 수집된 개인정보, 특히 여러분이 사용할 민감정보와 관련돼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감형 처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형 처리를 위해서 제3자한테 제공할 때 필요한 법적 조치 근거 조항이 마련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 보건 데이터 관련돼서 포럼이 열렸어요. 서울에 있는 엘타워에서 포럼이 열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8월 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이렇게 저런 법적 조항에 거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8월에 이제 정부 제안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이면 아까 안도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좀 법적 조치가 좀 완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곽관희 변호사님 정말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를 쉽게 잘 풀어서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하고도 또 관심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연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빅뱅 엔젤스의 김태현 대표님을 모실 거고요. 김태현 대표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를 졸업하시고 현재 빅뱅 엔젤스 대표를 하시면서 와우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발표와 이런 자문 및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떠한 시각으로 회사의 발표를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목은 초기 회사를 바라보는 투자회사의 입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빅뱅 엔젤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한국 투자 생태계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스타트업 투자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 아니냐, 흔히 말하는 투자의 겨울이 온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금 다 뭐 부스 마련하고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뭐 투자자나 아니면 나의 미래의 고객들을 맡고 계신데 사실은 다 관심이 투자가 어떻게 될까, 겨울이 온다는데 나는 과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투자자로서 뭐 여러 스타트업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투자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할 돈이 없으면 저희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두 가지, 과연 뭐 겨울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해서 초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팀에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지금 뭐 투자가 줄고 있고 앞으로 뭐 줄이겠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아직은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빅뱅 엔젤스에서 투자도 하고 있지만 와우테일이라고 하는 스타트업 미디어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뭐 보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정부 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투자사에서도 많이 오는데 달이 가면 갈수록 신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